금매보다 일단 싸게 사는 게 첫 번째. 청소 후에 그냥 금매로 파는 거예요. 더 싸게 사서 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금매로 팔아요. 수리 약간 일부 부분 수리만 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한데 수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금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도 수리하면 팔려요. 그래서 보통 화장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파트 1 부동산 재테크 시작 이것부터 검토하세요. 실제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1강입니다. 왜 하필이면 경매일까? 제가 이렇게 경매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경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재테크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굉장히 공식들이 많은데 그 어깨라는 기준 그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기준 잡기가 어렵잖아요. 예, 하지만 부동산을 싸게 사놓으면 그 중간 어느 쯤에 팔아도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싸게 사면은 수익이 나는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은 금매를 잡는다고 하지만 금매 기준에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게 현 시점에서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 저희가 경매를 선택을 했고 무조건 이익이 남기는 조건으로 싸게 받으면 돼요. 한번 폐차했다라고 해서 계속 가격을 무작정 높이는 게 아니라 이유 있게 높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모입차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거의 그 최저가 수준에서 다 입차를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아니 이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수록 불안할수록 저희가 최저가에 막 넣게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을 알면 알수록 입찰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서로 경쟁을 해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써야지만 되는데 이유 있는 가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금매보다 싸게 산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제 금매보다 싸게 사다 보니까 보험을 약간 드는 기분이 들어요. 싸게 산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 경매를 하면서 직업까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3년 동안은 처음에 경매만 하다가 그리고 매매로 바꿨거든요. 이 이유가 경매로 사는 거하고 매매로 사는 거하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를 입찰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면은 내가 경매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골라서 사야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와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금매물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얘보다 싸게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폐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내가 거기다가 일정 비용만 넣으면 이 금매물을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고 그것과의 금매물의 차이를 보고 이 정도면 싸다라는 기준을 갖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매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경매 내가 입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을 통해서 금매물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되는 거는 금매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를 저렴하게 받느냐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매로 내가 살 때에는 실제 낙찰된 비용에서 명도비하고 기타 비용 일반 매매와 경매와의 사이에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명도비잖아요. 그래서 이 명도비와 관련된 부분을 업하고 났을 때 금매랑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금매를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금매물을 가격을 정할 때 내가 입찰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 낙찰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은 금매 가격이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있는 걸 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있는 걸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위험 요소가 없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나만의 노하우죠. 남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물건을 나는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저만의 기술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살 때는 선택권이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저렴한 그 가격이 싼 물건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조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좀 다르겠죠. 해결 방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경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일반 금매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가게 돼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실제 투자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수 심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가면 그 지역 따라가게 되고 어디가 거래량이 뭐 많아졌다 그러면 거길 따라가게 되고 전국에 있는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막 서치해 갖고 찾아다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그 물건 자체의 개별성이 좀 강하거든요. 실제로 선호도가 좀 낮은 물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제 입찰하다 보면 낙찰되는 물건이 좀 높은 낙찰가율들은 좋은 물건들,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물건들,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낙찰가율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쪼끔 아쉬워하는 것들, 뭐 1 층이나 탑층이나 아니면 선호도가 좀 낮은 그런 단지 아파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수요자는 있다는 거죠. 수요자 있는 것만 파악하게 되면은 걔를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선호하는 물건에서 높게 받아서 수익률이 작은 거하고 선호하지 않는 물건을 더 싸게, 완전히 싸게 받아서 그냥 일반 가격으로 매도했을 때 그 시세 차익이 또 짭짤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남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경매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난이 부동산도 가격이 싸면 거래가 된다. 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수익률은 내가 결정한다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1차 확정 수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낙찰 받을 시점에서 우리가 가격 조사를 하잖아요. "걔보다 나는 1,000만 원 싸게 받을 거야. 2,000만 원 싸게 받을 거야. 뭐 3,000만 원 싸게 받을 거야."라는 기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만큼의 세금 빼고 나머지는 저의 수익이 된다는 게 확실하죠. 불안감이 덜한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을 얼마 볼지 일단 아니까. 하지만 그 후에 일반 매매는 시세가 상승해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지만 예측이 그대로 똑같지는 않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세 차익은 저희도 낙찰받아서 2년 후, 4년 후에 팔면은 상승분에 대한 거를 또 매도 시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첫 번째 확정 수익이라는 걸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죠. 수익률 자체를 내 스스로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수익률을 들어갈 때 우리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인제 있을 거고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라는 게 또 생겨요. 우리가 감정 시점에서의 가격과 시세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감정 시점과 또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임장할 때 알려드릴 건데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수익이 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과 시세 대비 낙찰가율 두 가지를 볼 건데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진짜로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인제 경매의 3 요소라고 해서 세 가지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낙찰가율, 낙찰률,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낙찰가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 억인 부동산이 있어요. 9천만 원에 받았다. 그러면은 낙찰가율이 90%가 되는 겁니다. 낙찰률이라는 건요. 오늘 진행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 건이에요. 100건 중에서 20 건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20%. 만약에 100건 중에서 30 건이 낙찰이 됐어요. 그럼 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유찰되면은 낙찰이 되지 않은 거죠. 그쵸? 예. 경쟁률이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에 몇 명이 들어왔냐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물건에 10 명이 들어왔다, 20 명이 들어왔다, 1 명이 들어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통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낙찰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매매 시장에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낙찰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해당 물건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의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두 명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막 5 명도 들어오고 10 명도 들어오고 이게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낙찰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 시장보다 6 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일반 매매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매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쪼금 더 높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할 거고 매매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 시장은 쪼금 더 6 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시장, 이 세 가지가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선행으로 볼 수가 있다.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경매의 3 요소로 저희가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낙찰가율과 낙찰률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경매의 3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라고 보게 되면요. 제가 2013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가격 흐름이 안 좋았어요. 정말 경매 물건이 넘쳐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낙찰가율이 70에서 80%, 빌라는 70% 초반, 그리고 아파트는 80% 전후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 약간 선호도에 따라서 약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률은 30%. 그래서 10건이 진행되면 3건 정도가 되는 낙찰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의 물건에 1명에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세가율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거 봤을 때에는 경매와 매매를 같이 하면서 매매로 전환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는 낙찰가율이 80에서 90% 그리고 낙찰률도 한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명 전후로 하나의 물건에도 예전에 한두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한 5명 전후로 많이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전 급등했던 시장에서는요. 실제로 낙찰가율은 90에서 100% 나오면 거의 다 낙찰이 돼가고 유찰되는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10개 정도 나오면 5개 이상, 반 50% 이상은 다 낙찰이 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10명 이상, 어떤 걸 20명, 3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에 경쟁하듯 들어갔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실제로 매매로 거래되지 않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많아서 경매 시장의 물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오기 전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경매까지 안 넘어오겠죠. 네.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되면 경매까지 안 넘어와요. 그런데 이런 채무자들이 대부분 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거는 게 경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 거래량이 많으면 경매 물건은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경매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약간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경매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실제로 경매 물건이 줄어드는 상태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 경매 시장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막 사람들이 몰리고 낙찰가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역전세가 나고 가격이 막 하락을 했었죠. 솔직히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럴 때 유찰이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 시점이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받는 시점하고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거의 다 유찰이 1회, 2회, 어떤 건 3회까지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선호도가 있는 물건은 2회 유찰되면 거의 다 낙찰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유찰되는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낙찰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물건도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감정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 한두 명씩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 지금 현재는 한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매각률, 낙찰률도 조금 더 높아졌고 보통 한 명에서 3명 정도 선호도 있는 물건은 5명 이상으로 좀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아지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경매의 3요소가 올라가는 시점, 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선행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보면 경매 시장에서 좀 더 낮게 받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분위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 매매 시장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매 시장이 좀 선행해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볼 건데 앞으로도 2025년도에는 이 세 가지 경매 3요소가 어떻게 변화해서 흐를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장점은 뭐냐면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시지 않나요? 가격이 하락할 것 같고 분위기 안 좋을 것 같다고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이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일반 매매 시장에 있는 가격은 좀 불안하다 보니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을 조금 더 싸게 받아놓게 되면은 혹시라도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안전마진을 저희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경매는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재테크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수익이 내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금매보다 일단 싸게 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청소 후에 그냥 금매로 파는 거예요. 더 싸게 사서 청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금매로 팔아요. 수리 약간 일부 부분 수리만 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한데 수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금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도 수리하면 팔려요. 그래서 보통 화장수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완성된 딱 봤을 때 예쁜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갔을 때 와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해놓던가 아니면 수리를 좀 싹박하게 해놓던가 그리고 이 수리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돈을 적게 들이는데 싹박해 보이는
돈을 적게 들이는데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좀 인테리어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출하는 것도 기술이죠. 네,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어려워하는 것들이 또 수리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거 수리 어떻게 하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지?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미 완성된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금매보다 더 싸게 사서 금매로 팔거나 금매보다 완전 싸게 사서 거기다 수리를 해서 수리한 만큼 높여서 시세로 파는 거죠. 이렇게 해도 두 개 다 시세 차익이 나요. 단지 어떤 게 더 빨리 팔릴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리된 게 더 빨리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수리해서 조금 더 그 수리비를 감안해서 높여서 매매로 팔게 되면은 거의 다 나간다라는 거죠. 네, 경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싸게 받고 화장하는 인테리어하는 기술만 좀 있어도 저희가 부동산은 좀 매도하는데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강 어떠셨어요?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분명하게 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경매로 낙찰 받아서 매도하는 과정이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만약에 제가 3건 정도 생각을 했다 그러면 1년에 365일 중에 며칠을 일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효율성도 높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원님들도 1강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나는 내가 경매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줄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보시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